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광장을 시작한 지 5번째 시간 됐습니다. 반틈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0회 정도로 방송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인데 아무튼 한 반 정도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쭉 갈 텐데 늘 제가 하듯이 어떤 작품을 읽을 때의 전이해, 이 작품이 구성되었을 때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는가를 알면 더 쉽다 했습니다. 오늘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는데요. 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제가 학부 다닐 때는 3학점짜리로, 그것도 4학년 때 3학점짜리로 실존주의만 한 학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그거고요. 아무튼 그 사상적 깊이라든지 넓이, 또 영향력 이런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언급되면서 차츰차츰 이 실존주의가 어떤 건가라는 게 익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운 말로 실존주의는 이런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해 갈 테니까요. 이게 철학 시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그 의문이 들더라도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식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내거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말만 쏙 빼가지고 존재가 뭔지 본질이 뭔지 이런 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 말을 싹 빼가지고 실존주의의 핵심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설명을 한번 쭉 따라 나가시다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그렇게 또 똑 부러지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와 선택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서양 사상에서의 자유라는 부분과 또 선택이라는 부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어떤 모양이든지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라는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구약 성서에 나오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자유와 선택이라는 걸 지금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존주의를 이해할 때에 한 4가지 가운데서 한다면은 첫 번째는 자유와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상이든지 또는 안 그러면은 어떤 더군다나 억압으로부터 눌려서 부자유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항상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디든지 다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책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실존주의가 자주 등장하는 고독의 문제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고독의 문제, 또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중요한 어떤 한 계기가 뭔가 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그 순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주체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줘 가지고 또 하라고 강요해 가지고 겨우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결정짓는 결단력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책임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안 그러면은 정권이 시켜서 또 한때는 독재 정권에서는 그게 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 내면 속에서 나오는 이 같은 책임감에서 출발돼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가장 자기답게 행위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뭔 소리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주체성 없는 이리 불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돼 가지고는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딱 올곧은 내 자세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나 운명에서나
심지어 신 앞에 선 단독자, 신 앞에서도 요렇게 낙낙장송처럼 그렇게 낙낙장송처럼 딱 설 줄 아는 것을 주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체성은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게 또 동시에 뒤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체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전히 부조리라는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대표적인 부조리 극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작품 알베르트 까뮈의 시시포스의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했죠. 당연히요.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가 받은 형벌로서 큰 돌을 이 산 꼭대기로 밀고 올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밀고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형벌은 무의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밀고 다 올라가면 다시 뚝 떨어져 처음으로부터 다시 또 밀고 올라가야 되고 밀고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형벌을 받은 것으로서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 속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이 형벌 속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자유라는 것, 한마디로 노예 상태고 형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실존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참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그 연극으로 되어진 부조리극이라면은 이 까뮈의 이 작품은 부조리 철학이라고 하죠. 그럴 정도 1942년에 이제 출판되어졌으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출판되어지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출판되어지는 실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까미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비록 그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형벌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 현실은 또 거부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형벌로 되어져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부조리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하는, 그렇게 밀고 올라가는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요. 그래서 비록 비합리적이지만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비록 비합리적이지만은 비록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속에 이유와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목적이라 할까요? 내가 해야 될 근원을 찾아 나가는 게 시시푸스의 신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조리의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볼 때에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자기 의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이라는 자리에 훅 던져져 있도록, 그래서 게버펜하이트라고 한다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 예, 던져진 존재가 인간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던져진 존재가 인간 현실인데 이 현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조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던져졌을까? 이것부터 부조리입니다. 그죠? 이것뿐만 아니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 부조리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조리한 것 속에 부조리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간절히 추구하고 묻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얘기하더라도 인간 현실이라는 거는요,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일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이니까 그러면 포기해버려야 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 아니고요. 이 묵묵부답 속에서의 끊임없이 자기는 의식하는 존재, 내가 이 부조리함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이 부조리를 받아들인다 할까, 저항한다 할까, 반항하는 게 출발이 의식하는 거에서 출발. 그래서 행복은 의식을 상상하는 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까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형벌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물음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맞서는, 이 부조리에 맞서는 방식은 내가 의식하게 되면서 이 부조리한 거에 대한 역설로서의 인간 현실. 자, 부조리가 있다면은 부조리가 비극이죠, 한마디로. 그죠? 비극인데 이 비극하고 반대편에 딱 설 수 있는, 아주 정반대편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행복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 역시 이 부조리와 반대편에, 정반대편에 서 있다면은 이 부조리를 정면으로 "저거 잘못됐어. 부조리해."라는 의식하는 것부터서 여기에서 우리는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는 오롯이 내 개인의 문제로 놔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순전히 내 개인의 문제로 놔떨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내 개인의 문제를 극복할, 부조리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반항,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부조리로부터 대결하는 무기죠. 이 부조리로부터 대결하는 이 세 가지 무기, 제가 어렵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반항과 자유와 열정. 그러면은 본문 속에 나오는 이명준이라는 학생을 한번 볼게요. 철학과 학생으로서 지금 윤회와의, 남한에서의 윤회로부터 뭔가 위로가 있고 윤회로부터 뭔가 돌파구가 나올 줄 알고 윤회 집에 가서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한 고립과 좌절을 맛봅니다. 연구하면 윤회는 국문과 학생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가까이서 사귀어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면서 보면 그 머리가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 깡통을 용서하소서." 지난주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지 않도 아니고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주여 이 깡통을 용서하옵소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윤회는 머리에 자본주의적인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지, 이명준이 생각하는 이 같은 실존주의적인 여정, 그러니까 실존적인 사상적인 깊이, 이런 것들은 윤회께는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단지 윤회하고 교감을 나누는 자는 유일하게 서로 성관계를 할 때에, 서로 몸을 주고받을 때, 그때 외에는 윤회하고 뭔가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자꾸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 이후는 더 고립 속으로 스스로가 낯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천 부둣가에서 우연히 술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주인장의 얘기가 "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평양으로 가는 밀항선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제 이명준이 남한에서 윤회와의 거의 이제 마지막 이별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얘기들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에 실존 철학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왜 이명준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나가는,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사상적인 근거 속에서 이러는가, 이 얘기 가운데 실존주의를 염두에 두시면 그 답이 있다, 이 얘기인데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명준에게 한 옛 귀옛말은 이런 것이었다. 이북 가는 배 말씀 있죠? 미스터 리, 선장이 옆구리에 와 서 있다. 마도로스 파이프가 번쩍하면서 잠시 밝혀낸 불빛 속에 선장의 단정한 얼굴이 웃고 있다. 명준은 누운 채 말했다. 캡틴은 미남자입니다. 응? 으하하하. 네, 땡큐. 우리 마누라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자, 일어나게. 내 방에서 한잔 하세. 모셔둔 스카치를 터뜨려야지. 상을 주시는 거군요. 상? 아이, 좋아서 그러는 걸세. 그럼 어떤 상을 받느냐는 제가 골라 잡을 수 있겠군요. 스카치로선 안 된단 말이로군. 이거 단단히 미남자 값을 치르는데. 명주는 손을 들어 밤하늘을 가리키고
그 손을 옮겨 자기 얼굴을 가리킨 다음 말했다. 내 별빛을 막지 말아 주시오. 선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차렷을 하고 모자 차양에 손을 올린다. 존경하는 디오게네스 각하, 실례했습니다. 구두 뒤꿈치를 탁 올리며 뒤로 돌아 한 번 멈추었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모퉁이를 돌아간다. 디오게네스는 고개를 돌려 반드시 별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별, 별이다. 바다 위에서 보는 별 하늘은 자지러질 듯하다. 종교가 없는 그는 별 하늘에서 사람의 길을 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윤회는 그 바닷가 분지에서 초롱초롱 별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앉아있곤 했었다. 그 무렵 그는 왜 그토록 안절부절 못했을까? 처음 안 여자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고 그리도 서둘렀던지. 그런 얘기를 더 하세요. 그런 게 뭐 재밌어? 어머나, 자기는 뭘 공부하시는데? 나? 그러니까 바보였지. 지금은 일 없어. 그럼 뭐가 일 있어요? 윤회야. 정말이다. 윤회면 다였다. 20살 고개에 처음 안 여자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도 남았다. 몸의 길은 취하는 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태식이보다는 몇 갑절이나 잘 사랑하겠다고 뻐겼다. 마음은 그랬건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적어도 윤혜에게 있어서 그와의 사귐은 무얼 가져다 주었을까? 그녀 자신이 사람으로서 여물고 깊어지기 위해서 어느 만큼이나 도움이 되었을까? 전 그런 딱딱한 얘기 듣는 게 좋아요. 깍쟁이. 그녀의 말을 어린 티가 덜 가신 빈말이라고 쉽게 밀어버리고 그녀의 목을 끌어당기곤 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닐까. 그것은 윤혜가 참된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꾸밈이 아니라 그 또래 소녀의 숨김없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중 일까지 쳐보면 아마 그랬던 모양이다. 명준이 진저리가 난 잿빛 부엉이가 그녀한테는 금누렁 앵무새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그때 그녀의 몸은 스스로를 깨닫고 있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나는 비싸게 군다고 탓했지만 그녀로서는 억울한 누명이었던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만지고 잡히는 걸 싫어하지만 애인한테만은 다르다고 보아야 했다. 그런데 윤혜는 곧잘 그를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는 창피스러웠다. 그녀가 고분고분하면 좋아라 하고 마다하면 비로소 그녀도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아니고 사람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과 부딪힌 것을 창피를 당했다고 여겼다니 남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었을까? 살을 섞는 데서 그녀가 어느 만큼은 즐거움을 가지는지 그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명주는 그 일을 실전 연습이라 농삼아 불렀으나 그가 보건대 그녀의 답안은 썩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았다. 또는 그의 출제 방법이 나빴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빈집인 모양이지. 지금 와서는 두 사람의 잘못을 가리려야 가릴 수 없다. 다만 어떤 두 남자가 서로의 몸을 알았다 할 뿐 아니라 서로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면 모든 허물은 덮어지고도 남는 것이 아니냐고 달래보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더 이어질 길이 막혀버린 지난 일이고 보면 피고가 유리한 쪽으로 풀이하는 것이 어느 편을 위해서나 좋을 일이다. 그녀와 만나고 헤어지면 의례껏 사로잡히게 되던 죄지었다는 느낌. 어찌 보면 그것은 커다란 오만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는 생각은 이긴 사람의 느낌이다. 과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이나 해칠 수 있을까? 남의 앞길을 끝판으로 망쳐 놓았다는 생각이 죄악감이라면 그는 하느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사람은 사람의 팔자를 망치지 못한다. 다만 자기의 앞길을 망칠 뿐이다. 어떤 뜻에서건 나와의 사귐은 윤혜에게 한 가지 겪음이었을 거다. 그 겪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얕보는 일이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쪽을 더럽히고 핥히고 말지 않았을까. 하고 돌이켜보아야 하는 일은 괴로운 노릇이다. 남한 시절의 그에게는 철학이 모든 것이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청년에게 철학이란 모든 것을 갖고도 남을 꿈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것이었으리라. 또는 양반과 종 노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살아온 고장에서 꿈을 이룰 엄두조차 내지 못할 사회에서 철학이란
양심의 마지막 숨을 고시었으리라. 아니면 그 신분이 임금이건 종이건 사람이 산다는 일에 놀라움을 느끼고 그 뜻을 캐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어느 것이든 좋고 철학이란 그 모든 것을 다 뜻한다. 어쨌든 그는 철학의 탑 속에서 사람을 풍경처럼 바라보았다. 자, 이 부분 첫 얘기를 한번 보실게요. 주인이 명준에게 귀한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북 가는 배 말씀이죠. 처음에는 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북 가는 배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이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 기법도 잘 쓰는 기법, 마치 우리나라 연속극 어떻습니까? 한창 딱 재미있으려면은, 어떻게 될까 하면 확 끝나버리듯이, 그래서 다음 줄 또 기다리게 하듯이, 여기도 이제 그런 기법이 서여져 있죠. 정말 긴장되는 부분에 갔는데, 확 바뀌면서, 현재의 이명준이 타고로 배를 타고 가는 배 속으로 장면이 확 현재 장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좀 전에는 액자식 구성이라 했죠. 과거의 액자 속에서 쭉 얘기가 진행되다가 확 바뀌어서 미스터 리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선장과의 얘기 나누는 겁니다. 캡틴은 미자입니다. 캡틴은 미남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캡틴이 이제 미남자라는데 좋아하겠죠. 웃고 그러면서 잘 못 쓰던 스카치가 있네 하면서 이제 스카치를 꺼내서 두 사람 이제 스카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주는 손을 들어 밤하늘을 가리키고 그 손을 자기 얼굴로 가리킨 다음 말했다. 내 별빛을 막지 말아 주세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명주는 선장하고 그렇게 스카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장이 섰는데 이렇게 별빛이 가려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선장도 역시 눈치가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디오게네스 각하 실례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언둔주의자 철학자죠. 이 철학자가 했던 말을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별빛을 가리지 말라 하니까 바로 디오게네스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선장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문학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별이다. 이렇게 합니다. 별이다. 왜 그러면 현실에 답답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갖게 됐을 때 그나마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해나 별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그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 위에서 보는 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는 별은 자지러질 듯하다라고 합니다. 종교가 없는 그는 별 하늘에서 사람의 길을 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명주는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별 하늘의 별은 어떤 방향을, 길 잃은 사람들의 방향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별을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와 윤회는 그 바닷가 분지에서 초롱초롱 별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앉아있곤 했었다. 또 갑자기 어떻게 획 이 액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액자 속에 들어가서 윤회와 둘이서 바닷가에 분지에 앉아서 별을 쳐다보고 있는 그때 생각이 떱니다. 그 무렵 그는 왜 그토록 안절부절 못했을까? 처음 안 여자여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고 그리도 서둘렸을까? 아무래도 첫 그렇게 관계도 갖고 그런 여자다 보니까 많은 걸 너무 많이 알고 서둘러 알려고 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더 하세요. 그렇게 이제 윤회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뭐 재밌어? 어머나 자기는 뭘 공부하는데? 나 그러니까 바보지. 지금은 일 없어. 그럼 뭐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야. 그렇다. 정말이다. 윤회면 다다. 이 부분 가슴 찡하지 않나요? 막 사상 뭐 얘기하고 실존 철학 뭐 얘기하고 그거보다도 이 당시는 그래. 다 그만두고 윤회면 다다라는 그야말로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도 여기 있습니다. 20살 고개에 처음 안 여자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도 남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살 고개에 알게 된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도 남을 그런 힘이 있죠. 몸에 취하는 길이 있었다. 예. 머리에 생각한 여러 가지 방황을
이렇게 당황하고 여러 가지 갈피를 못 잡는 거에 비해 가지고 몸의 길은 딱 있더라는 겁니다. 오로지 윤회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소설가는 잘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 친구 태식이는 여자, 저 여자 건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는 좀 얕잡아 봤죠. 거기하고는 다르다라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태식이보다는 자기는 몇 갑절이나 더 윤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윤회만큼은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의 사귐은 뭘 가져다 줄까? 그녀 자신이 사람으로서 여물고 깊어지기 위해서 어느 만큼이나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 전 그런 딱딱한 얘기 듣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게 윤회가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깍쟁이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을 끌어당기곤 했다. 나는 잘못 안 게 아닐까? 그것은 윤회가 참된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꿈임이 아니라 그때의 소녀의 숨김없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생각해 봅니다. 그때 생각한다고 지금에 앉아서 그때의 장면을 윤회하고 별을 쳐다보면서 밤에 그렇게 둘이 얘기를 나누고 또 그렇게 사랑하리라고 자기 혼자서 마음먹었는 것 이런 저런 얘기들이 혼자서 합니다. 그녀한테는 금누럭 앵무새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명주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전부 다가 잿빛 부엉이로 보고 있었다면은 윤회는 그 같은 잿빛 부엉이가 아니고 그녀한테는 윤회에게는 금누렁이 앵무새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때 그녀의 몸은 스스로를 깨닫고 있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나는 비싸게 군다고 탓했지만 그녀로서는 억울한 누명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만지고 잡히는 걸 싫어하겠지만 애인한테만은 다르다고 보아야 했다. 그런데 윤회는 곧잘 그를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가씨면서 첫 관계를 갖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탁 붙어서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리타분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사람에서 창피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를 살을 썩는 데서 그녀가 어느 만큼 즐거움을 가지는 건지 그는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렇겠죠. 여자는 어떻게 첫 관계부터 그렇게 살을 썩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움을 막 느끼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두 사람의 잘못을 가려내야 칼을 낼 수가 없다. 모든 허물은 덮어지고도 남는 것이 아니냐고 달래보는 길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미 더 이어질 길이 막혀버린 지난 일이고 보면 그렇죠. 이제 지난 일을 이제 생각하는 장면을 보죠. 피고가 유리한 쪽으로 풀이하는 것이 어느 편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 아닌가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에 이제 윤회를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피고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과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만큼이나 해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합니다. 남의 앞길을 끝판으로 망쳐 놓았다는 생각이 죄악감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예, 그러면서 윤회와의 헤어진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아픔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저쪽을 더럽히고 핥히고 말이 되는가 하면서 또 남한 시절의 윤회에 대해서 부모도 없고 명예도 없는 청년에게는 결국은 모든 게 철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머릿속에만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에 있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무튼 그는 철학의 탑 속에서 사람을 풍경처럼 보았다. 그때 윤회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윤회가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철학의 그 탑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윤회가 나타나더라. 이제 그렇게 순전히 생각이 막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어렵다는 부분이 이제 이 같은 상적인 것도 어렵지만은 이 장면이 왔다 갔다 막 하기 때문에 읽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나 인제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배 안에서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배 안에서 혼자서 또 생각하는 거고 또 이거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요런 거를 좀 구분해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윤혜가 나타난다. 그녀는 뜻밖에도 다가와서 그의 창문을 두드린다. 그는 창틀을 뛰어넘어서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금박이 입혀진 두툼한 책이 즐비하게 꽂힌 책장이 놓인 방 안에 오히려 끌리는 듯했지만 그녀의 손을 이끌어 푸른 들판으로 이끈다. 저 방 안에 들어가 보았자 아무 재미도 없어. 정말이야. 내가 장담해. 그런 생각에서 그 아름다운 얼굴에 생각으로 인한 흉한 주름을 잡히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아낌에서였다. 그 아낌이 모욕이었다.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갑자기 선뜻해지면서 몸서리친다. 일어서서 한번 기지개를 켜고 한참이나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똥이 길게 흐른다. 하룻밤에 별똥을 3개 보면 좋다지. 또 한 번 별이 흐르기를 기다린다. 있다. 아까하고는 훨씬 떨어진 쪽으로 쓱 흐른다. 한 개만 더. 그 한 개는 아무리 기다려도 채워지지 않는다. 담배를 꺼내서 피워문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태우도록 별똥은 더 흐르지 않는다. 웃으면서 돌아선다. 몇 발자국 떼어놓다가 우뚝 멈춘다. 갑판을 내려다본 채 중얼거린다. 어쨌든 나는 사랑했어. 다시 발걸음을 떼놓아 이번엔 멈추는 일 없이 곧장 백간으로 돌아온다. 박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윗자락으로 올라가서 담요를 끌어당기는데 박이 돌아온다. 어디 갔었나? 박은 이상스럽게 우물쭈물한다. 어물대면서 자기 자리로 기어든다. 뭐가 있었구나 싶어서 몹시 언짢다. 한참 만에 부스럭거리면서 박은 말한다. 내일 홍콩에 닿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상륙하는 길이 없을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동지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본 걸세. 자네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아서. 또 그 얘긴가? 벌컥 모로 돌아눕는다. 아래쪽에서도 이내 더 말이 없다. 타고르호가 홍콩에 들어서기는 저녁 8시가 가까운 무렵인데 남쪽 나라의 긴 하루에는 들어찬 크고 작은 배들의 뚜렷한 테두리를 드러낼 만큼 넉넉히 남아있다. 석방자들은 갑판 한 구석에 몰려서서 홍콩 거리를 바라본다. 구경거리로 친다면 항구를 메운 갖가지 크기와 모양을 한 배들과 그 위에서 움직이는 뱃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똑똑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것에 눈길을 돌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눈은 배들을 넘어 거리로 향하고 있었다. 불야성, 언덕진 땅 생김 때문에 더욱 그 말이 들어맞을 홍콩의 밤 경치다. 아직도 해가 남았는데 한결같이 불을 밝힌 모양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둠과 빛이 망설이면서 손길을 허위 더듬고 있는 야릇한 낌새다. 그 낌새는 석방자 모두를 위해서 해로운 어떤 것이었다. 결코 힘을 북돋는 따위가 못 된다. 보름, 닷 올리기를 기다리며 지낸 보름 만에 지루하도록 보아온 항구를 떠난 이래 처음 보는 거리다. 그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사로잡고 있는 사무치는 생각이 있다. 무태 오르고 싶은 것, 단 1시간이라도 좋다.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좋았다. 보름 동안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란 다른 아무 할 일이 없으면 하찮은 일에 미치도록 매달리는 모양이다. 그저 잠시라도 좋다. 저 불빛이 환한 거리를 걸었으면 사지 못하더라도 좋다. 눈부신 가게 앞을 기웃거리면서 걸어봤으면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똑같이 지니고 있을 때 그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생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지 않는 그 광장에서 움직임은 낯이 아니라 더미로 이루어진다. 이명준도 그 광장에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살기마저 뛴 이 소용돌이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오르고 싶은 마음에는 그도 다를 것이 없다. 만일 석방자들이 끝내 이를 밀고 나가기로 든다면 그 일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두려웠다. 떠나서 닿기까지 석방자는 배를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석방자들이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 지금 철없는 바람에 가슴을 태우고 있다는 일과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 같아 화가 난다. 이동지! 명주는 거의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부르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끝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스친다. 명준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은
한방 건너 26호실에 있는 셋 중에 한 사람 김이다. 명주는 이 사나이가 싫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추근추근하고 불황자처럼 치 떠보는 눈매가 싫다. 명주는 말없이 김을 마주보면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어느새 그들을 가운데 두고 석방자들이 빙 둘러서 있다. 명주는 낯이 확 단다. 이동지, 이거 어떻게 좀 해봅시다. 뭘 말이오? 번연히 알면서 그런 대꾸를 했다. 상용 말이오. 그건 이미 안 되기로 돼 있지 않소. 누가 그걸 모르나?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자는 것이지. 명주는 잠자코 있다.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서 나무라듯 쳇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난다. 그러자 엉뚱하게도 상용 못하게 하는 자기 탓이거나 한 것 같은 미안한 생각이 든다. 명주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는다. 관자놀이가 툭툭 친다. 사람들 가운데서 소리가 났다. 여기 서서 이럴 게 아니라 방으로 가지. 그 소리를 따라 백간으로 옮긴다. 31명이 들어서니 방 안은 빼곡하다. 안쪽으로 명준과 김이 벽에 기대서고 바로 앞 두어 줄은 마루에 앉고 나머지는 문 가까이까지 밀려서 둘러선다. 앉은 사람과 선 사람들의 눈알들이 명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빌붙은 눈초리가 아니라 도리어 짜증스럽게 무엇인가를 윽박지르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에 앞서서 숨이 막힌다. 김이 입을 연다. 어쨌든 모두 상륙하고 싶다는 의견이니 이동지 한번 힘써 보시오. 내가 힘을 쓰고 안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오. 애당초 도중 상륙은 못하기로 된 건데 무라지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오? 글쎄, 그러니까 이동지가 힘써 주셔야겠단 말이오. 상륙 안 시킨다는 건 한마디로 사고를 낼까 싶어서일 텐데. 자, 사고라니 어떤 사고가 있겠소? 가장 큰일이 도망친다는 걸 텐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치겠소? 홍콕이면 준공하고 코를 맞댄 곳인데. 아, 그래. 우리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단 말이오? 이 점을 잘 설득시켜서 일을 꾸려봅시다. 명주는 둘러본다. 말을 해서 알아들을 얼굴들이 아니다. 그는 언젠가 한번 이런 얼굴들이 자기를 쏘아보고 있던 것을 떠올린다. 그렇지. 노동신문사 편집실에 있던 무렵 그 꼬로즈 기사 때문에 자아 비판을 한 날 저녁 그를 지켜보던 편집장을 비롯 세 사람의 동료들이 꼭 이런 눈이었었지. 그때 그는 슬픈 눈치를 깨달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지금 이들도 나한테 무릎 꿇기를 들이대고 있다. 아마 그들 스스로도 상륙시켜달라는 소리가 영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 그러면서 나에게 그 일을 내민다. 그는 입을 연다. 동지들, 같은 말이 됩니다만 문제는 교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교섭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배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상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무라지가 호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륙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을 가지고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큰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들의 호의가 꼭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정을 알아들어 주십시오. 그녀는 뜻밖에도 다가와서 그의 창문을 두드린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오 하니 타고르라는 배를 타고 삼국으로 가고 있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하고 있는 게 이 소설의 전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과 현재 일이 마구 막 섞이는 느낌도 드는데 또 과거의 일도 오롯이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쑥쑥 들락날락합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기억은 고스란히 넣어놓은 상태로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 쑥 빼서 연결되고 또 이쪽을 쑥 빼서 이쪽하고 연결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게 기억이듯이 이 소설이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가 뭐 또 혼자서 마구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또 금방 또 그녀는 뜻밖에도 다가왔어. 그런 식으로 실제 윤회를 만나는 과거의 얘기가 이제 또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앞장 부분하고 이게 이제 혼동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다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바뀌지라고 하면 아까 기억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금방 되지요. 그래서 실제 과거에 그녀가 이제 와서 바깥에 창문을 똑똑 두드리면 그거를
윤회가 와서 두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나가서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금박이 입혀진 두툼한 책이 절비하게 꽂힌 책장에 놓인 방에 오히려 끌리는 듯 했지만 그녀의 손을 이끌어 푸른 들판으로 이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방에 오지 말고, 바깥 똑똑하니까 얼른 그 손을 잡고 이런 금박 입힌 책장에 있는 이런 쪽에서 할 게 아니고 손을 잡고 야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손을 이끌어 푸른 들판으로 이끈다.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낭만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 봤자 아무 그게 재밌는 거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장담해.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야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야외에서 지났는데 또다시 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뜻해지면서 몸서리쳐진다. 이랬었어. 한번 기지개를 켜고 한참이나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똥이 길게 흐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별똥이 길게 흐르는 하늘 밤 별을 봅니다. 별똥 3개를 보면은 좋다지.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별똥이 또 쑥 흐르는 걸 봅니다. 한 개만 더. 이제 이러면서 한 개가 더 별똥이 흐르기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담배도 한 대 피워 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똥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윤회와의 어떤 생각에 별을 봤던 별을 여전한 그 별을 내가 지금 바다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방 또 어떻게 바다 위의 현실로 바뀌어집니다. 몇 발자국 떼어 놓다가 우뚝 멈춰선다. 갑판을 내려본 채 중얼거린다. 그렇죠. 바다 위에 이제 갑판이 보이죠. 어쨌든 나는 사랑했어. 다시 발걸음을 떼어 놓아 이번엔 멈추는 일 없이 곧장 백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점에서 왜 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가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장치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별에 대한 얘기는 요 앞전에 보셨다시피 디오게네스적인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을 때 뭘 해주기를 바라나,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큰 요청사항을 합니다. 그 요청사항이 뭔 것 같습니까? 좀 이 햇빛 가리지 말고 서주시면 좋겠다. 대왕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초연한 그런 내막을 볼 수가 있죠. 햇빛을 가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내 존재, 내 사유, 나를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은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아무리 세속적인 권력이 그 알렉산더 대왕일지라도 대왕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고 내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여한다든지 방해해 주려면 안 된다. 나는 사유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햇빛 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명준에게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회적 압박 또 안 그러면은 들어는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벌써 대학 3학년이니까 뭔가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 이런 것조차도 온전히 자기에게는 방해받고 싶지 않는 거야. 자기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온전히 자기 내면의 순수한 자아, 아주 독립적인 사유의 자아, 이런 것들을 희석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보면 어렵죠, 그게. 벌써 붙들려 들어가서 아버지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얼마나 자신 현실은 보잘것없나요? 그렇게 되는 거에 비해서 현실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별은 늘 여전하고 순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특히 디오게네스적인 그런 별을 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별 자체가 순수 상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순수함 상징. 뭐 시나 여러 작품에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별이야말로 사람이 쉽게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있고,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간에 의해서 때묻지 않는 자리,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때묻지 않은 근원적인 자리의 모습을 이 별 속에서 순수함이라는 상징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순수한 것을 이 별에서 찾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윤회를 사랑했고, 또 저쪽에서는, 북한에서는 은혜를 사랑했는데, 어느 누구도 사랑 속에서는 실제 순수한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특히 윤회를 만났을 때에 그때 가지게 되는 어떤 공허함이라는 거는, 윤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윤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깊이가 없는, 내 몸이 괜찮으면 되는 거지라는 어떤 사상적 깊이 없는 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윤회와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회의를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실존적인 갈등을 갖게 됩니다. 나는 실존적으로 윤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윤회는 그런 거에 그러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되고요. 아무튼 또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은혜는 한편으로 북한이 가진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북한 선전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무용수지 않습니까? 이런 무용수로서 이미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은 없는 거죠. 그게 역시라도 그런 순수한 사랑을 못 느낀다면은, 그나마도 북한에서 사귄 그 은혜는 깊은 그런 육체적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녀가 워낙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네 번째 별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나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별의 의미는 더 좀 애잔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랑, 한마디로 덧없는 사랑을 지금 배를 타고 제3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선상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상에서 바라보는 별은 어떻게 보면 좌절과 그 다음에 덧없는 희망, 이런 것들에서 그나마 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나마 이렇게 하나 쳐다볼 수 있는 것, 그게 별이라는. 그래서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평생 자신이 그 억압받지 않고 살고 싶었던 자아가 바로 그 하늘에 여전히 그렇게 있고, 또 이상적인 또는 순수한 관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존적 삶의 의미가 깊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저 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이 별이 군데군데 나타날 때에도 어떤 경우인가 하면 대부분 현실에서든 돌파구가 없을 때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내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또 별을 쳐다보면서 또 생각을 굳혀가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명준에게는 별은 그저 물리적으로 천체에 있는 그런 별이 아니고, 평생 자기가 추구하고 평생 내가 흠모했는 대상으로서의 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아름다움이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참 고민과 갈등도 있고 어수선하고 또 희망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같이 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살만 나고 여전히 살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힘이 솟구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그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왔더니 박이 어디 가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나? 이제 이랬는데 별 얘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꺼내는 얘기가 심상찮은 얘기입니다. 맹고하면은 이 통역관으로 또는 통역 일을 하고 있는 이명준에게 우리가 홍콩에 내리게 해달라. 벌써 땅을 못 밟아본 지 15일이 되지 않았냐. 홍콩에 들어가서 내일은 홍콩에 도착할 텐데 우리도 홍콩에서 좀 바깥에 나가게 해달라. 우리 도망갈 사람 없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명준은 얘기가
그것 얘기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선장조차도 그런 권한이 없고 아무도 여기를 우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실랑이가 벌어지고 날 때에 김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이제 그렇게 서로 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분을 참지 못한 이명준은 마침내 육탄전으로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뒤엉켜서 그렇게 마구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저렇게 되다가 결국 그것이 육탄주로 돼 버리는 그런 얘기가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일단은 얘기가 우리가 15일 동안 이렇게 못 내시니까 홍콩에 내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지, 우리 전부 다 내리고 싶으니 어떻게 한번 힘써보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동진도 무슨 그게 있나요? 이명준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봤자 아무런 그거 없다. 답이 없는 거를 왜 그렇게 하려 하나. 실제 우리가 중요할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또는 어떤 요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될 일을 왜 홍콩에 내려달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방으로 가자. 그래서 31명이 한 방에 쫙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고 이명준을 이제 애워사고 이제 그렇게 있겠죠. 어떻든 상륙하고 싶다는 의견이니 이동지 한번 힘써보시오. 이제 이러면서 김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안 쓰고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말싸움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명주는 거기에 쭉 있는 사람들 얼굴을 봤더니 마치 과거에 북한에서 노동신문사에 일할 때에 그 콜호즈 기사 때문에 자기를 자아 비판당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처럼 쫙 사람들 눈이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참 슬픈 상황이죠. 동지들, 같은 말이 됩니다만 문제는 교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교습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튼 여러분 사정은 그렇다 치지만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럼 순박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다음 얘기 보면 만만치 않은 일로 벌어집니다.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다. 명주는 쭉 훑어본다. 어떤 눈은 그의 눈길과 마주치자 잠시 아래로 숙여지는 것이었으나 그의 눈길이 지나면 대뜸 비웃듯 지켜진다. 명주는 점점 불안해진다. 다시 자기한테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마음이 피둥피둥 커지면서 그것은 그의 관자놀이에서 따끔따끔한 아픔으로 나타났다. 왜 내 탓이냔 말이야. 왜 내 탓이냔 말이야. 그는 같은 말을 느릿느릿 자꾸만 되새김질한다. 내가 돌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 내 동지인가? 하긴 같은 배를 탔다는 것뿐 처음부터 우리에겐 뚜렷한 함께 설 광장이 없었던 게 아니냐. 저마다 저대로의 까닭으로 이 배를 탔다. 원수도 한 집안에서 사는 수가 있다는데 한 배를 탔다고 그들을 무작정 내 동지로 생각해야 하는가. 끝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또 사고르호의 백고동이 은은히 백간의 벽을 울린다. 더 참을 수 없다. 좋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얘기해 보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해치며 문 쪽으로 걸음을 떼어놓는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잠시 말이 없었다가 이내 한입 두입 투정이 터져 나온다. 대체 이동진은 우리 자리에 서서 보는 게 아니고 감독처럼 군단 말이야. 그렇게 허두를 뗀 건 김이다. 그 말에 대뜸 여럿이 어울린다. 누가 아니래? 저를 누가 지휘자로 골랐나? 폭력관이지. 일마다 설교조로 나오질 않아. 아니 꽃게실이 말하자면 일이 그렇더라도 한번 부딪혀보는 게 우리 심정을 헤아리는 처사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잡아댈 게 뭐냔 말이야. 정치 보위부원이었다지? 이 사람 그런 소린 할 얘기가 아니야. 전신이 뭐였든지 무슨 상관이야. 한바탕 와글거린 후 처음보다 더 무겁게 말문이 닫힌다. 다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전등에서 비치는 불빛이
연기가 자욱한 방안을 어슴푸레 밝힌다. 발전기의 힘이 고르지 못한 탓으로 불빛은 시간에 따라 밝기가 한결같이 못하다. 김은 옆에 앉은 사람과 아까부터 열심히 속닥거리고 있다. 이따금 눈이 번뜩 빛날 때 모습이 험상궂게 일그러진다. 그는 일부러 소리를 돋우어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불쑥 말한다. 여자 맛본 게 벌써 몇 년인가 말일세. 홍콩을 그저 지나가다니 어휴. 뒤끝은 사뭇 비비트는 몸짓을 섞은 외마디다. 가라앉은 웃음이 자리를 흘러간다. 막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명주는 김의 마지막 말에 여러 사람의 훈김이 울컥한 웃음소리를 듣는다. 그는 우뚝 서서 잠시 망설인다. 메쓱메쓱한 덩어리가 가슴에서 푸들거린다. 그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에서만은 아니다. 그저 메스껍다. 이 느낌 같아서는 자기 이명준이란 물건을 울컥 토해버리고 싶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시 갑판으로 나선다. 마침 상륙하는 뱃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친다.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 보트에 엉겨탄 그들이 손을 흔들며 배 옆구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 되돌아선다. 방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 얼굴에서 흐늘거리던 웃음의 빛이 싹 거치면서 살깃빛 눈들이 그를 맞는다. 문간에서 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서면서 되도록 차분하려고 애쓴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도저히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문다. 아무도 대받지 않는다. 헉 오래. 그런대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기척을 깨닫고 머리를 들었을 때 저편에 서 있던 김이 바로 옆에 와 있다. 정 안 된다는 거요? 눈으로는 그렇다고 한다. 하긴 이동지야 처음부터 반대니까 얘기했던들 얼마나 했겠소? 명주는 고개를 번쩍 들면서 상대를 노려본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무슨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안 그렇소? 느글느글 이죽거린다. 만일 이동지가 정말 우리 심정을 안다면 한 번 더 수고해 주시오. 네, 그동안에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말고 두 패로 갈라서 15명씩 상륙시켜달라고 합시다. 만일 선발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머지 상륙이 보류되는 건 물론이고 뱃사람들도 상륙할 테니 우리 한 사람에 뱃사람 한 사람씩 따르기로 하면 어떻소? 뱃사람들이 이미 상륙했어. 앉았던 축이 우르르 일어선다. 김은 입을 비축거리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동지 한 사람쯤이야 선장하고 통하는 사이니까 쓱싹 되는 수도 있겠지. 박형 감시나 잘하슈. 같은 방에 있는 덕을 볼는지 누가 알겠소? 명준의 옆에 선 박을 쳐다본다. 명준은 김의 팔을 잡으면서 악을 썼다. 한 번 더 말해봐. 김은 팔을 잡힌 채 뒤를 돌아다보면서 이 양반 보시오. 사람을 칠 모양이군. 하더니 다시 명준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감투가 좋다는 게 그리 두고 하는 말 아니오? 우리 목까지 재미 보시오. 말이 끝나기 전에 명준의 주먹이 김의 아랫배를 힘껏 쥐어박았다. 빈정거리면서 그런 벼락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던 김은 어쿠 하면서 허리를 꺾는다. 숙이는 얼굴을 후려갈긴다. 그는 어처구니 없을 만큼 이번에는 뒤로 쓰러질 듯 두어 걸음 빛을 대다가 겨우 몸을 추스른다. 입술이 터져서 이빨에 피가 번진다. 이 자식 봐. 아, 이게? 김은 더 말하지 않고 대뜸 발길로 무찔러 온다. 명주는 간신히 비키면서 헛나가는 저쪽을 힘껏 발겼다. 이번에도 얼굴을 맞췄다. 김은 이제 아주 독이 올라 있었다. 처음 모양 얕잡는 투를 버리고 허리를 낮추어 두 주먹을 가누면서 다가왔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넉넉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나 하려는 것처럼 바싹 벽에 붙어선다. 두 번째 들어오는 김의 발길을 피하면서 또 한 번 내지름 팔목을 그만 저쪽에 잡히고 말았다. 두 몸뚱이가 마룻바닥을 굴렀다. 명주는 김의 목을 잡고 있다. 확 젖히면서 목줄기가 빠질 것처럼 손톱이 박히게 단단히 거머쥔 목을 내쳐 쥐어갔다. 헥헥거리면서 김은 명준의 손을 뿌리치느라 후적거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홍콩에 내리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은 제3국행 타고로를 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북한도 남한도 아닌 그런 제3국행을 택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삼국행으로 가고 있는 이 자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전쟁포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포로 취급하느냐." 인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갈망했던 자유에 대한 생각이 갈망이 있었는데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홍콩을 배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기만 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좀 내리게 해 달라. 배에서 내리게 해 달라. 저 불야성이 있는 저 거리를 걷거나 또는 안 그러면 가게 안을 한번 들여다보게 해 달라." 또 거기에다가 어떤 한 녀석은 이 얘기합니다. "벌써 여자 맛본 지 벌써 몇 년이야?" 인제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자는 수컷이죠. 이 전쟁 와중에서도 "아 이거 여자 맛본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여기 좀 내리게 해서 하지." 막 이러면서 나중에 선장실에 가서 폭동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에 대한 마침내 허락된 자유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느끼는 것을 홍콩어에서 내려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은 더 이상 전쟁 포로가 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가하면은 포로 수용소에 있는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제3의 회색 지대에 와 있는데 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를 주지 않느냐. 이런 한편으로는 그럴싸한 얘기죠. 그럴싸한 얘기인데 또 이 포로를 싣고 가는 이 선장 쪽 입장에서는 그런 그 중간 귀향지에서 내려서 쉬어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선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다음에 만일에 도망가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는 선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장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되겠죠. 이래서 결국은 포로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선장과의 대립 속에서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고 폭동 바로 이전에는 또 이명준과 김이라는 사람이 몸으로 치고받고 육탄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육탄전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첫 번째는 이명준이 올라타고 뭐 이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나중에는 이명준이 오히려 당합니다. 당하면서 이명준은 실신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리니까 거기에 그럼 사람들은 안 말리나? 안 말려요. 일부러 더 싸우라는 식으로 자리를 이렇게 비껴주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든 이렇게 이명준은 실신을 해 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선장실로 가서 선장과의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명준에 대해 가지고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장께 말해 가지고 "네가 네 선에서 자르지 말고 우리 내리게 해 달라." 인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비웃는 듯한 물컥한 웃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는 우뚝 서서 잠시 망설인다. 메쓱메쓱한 덩어리가 가슴에서 푸들거린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자세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가슴에서 푸들거린다." 참 표현도 재밌죠. 잠시 망설였다.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또. 그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에서만 아니다. 그저 메습기만 하다. 그렇죠. 이 느낌 같아서는 자기 이명준이라는 물건을 울컥 토해 버리고 싶다. 와, 이 문장이 참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준이라는 이 물건을 울컥 토해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시 갑판으로 나선다. 마침 상륙하는 뱃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친다.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 보트에 옮겨 탄 그 사람들의 손을 흔들며 배 옆구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 되돌아선다. 방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얼굴에서 흐늘거리는 웃음빛이 싹 그치면서 뛴 눈들이 그를 맞는다. 문간에서 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되도록 차분하게 애를 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장께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 언제 우리가 당신을 무슨 우리 상관으로 뽑았나? 그저 말해 달라는데 네가 왜 네 선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말로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명주는 김의 팔을 잡으며 악을 썼다. 한 번 더 말해봐. 왠가하면은 선장하고 친하니까 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몰래 이명주는 얘가 상륙할지도 몰라.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얘기를 들은 이명주는 참지를 못하고 한 번 더 말해봐 하면서 어허 이 양반 나를 치겠네.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겠죠. 남자들 보면 싸움 날 때 항상 보면 이렇게 되죠.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감투가 좋다는 게 그렇게 두고 하는 말이요. 우리 목까지 재미보수 그러면서 감투가 좋은 당신 좋은 감투를 썼으니까 가서 재미나 봐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던 이명준이 이 자식 봐 그러면서 배를 한 대 갈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뭘 보자는가 하면 참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자기 이익이 생겼을 때에 지도자라는 거를 어떻게 하나요? 너무 그렇게 깔보고 짓이길러 하고 이러는 게 우리 가운데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대로 육탄전이 벌어져 버리죠. 조금만 더 죄면 끝장이 날 것 같았다. 그때 명준의 시야에 헛뜩 들어온 것이 있다. 그 인물이 보고 있다. 저쪽 둘러선 사람들의 머리 너머 브릿지 쪽으로 난 문간에 뒷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왜 그런지 순간 그의 팔에서 맥이 풀리며 자기의 몸이 돌면서 배 위에 다른 몸의 무게를 느낀다. 김은 명준의 배를 타고 앉아서 두 손으로 목을 죄온다. 명준은 차츰 흐릿해지는 눈길을 간신히 굴려 둘레를 돌아본다. 둘러선 사람들의 다리가 숲을처럼 숱하다. 그 나무들 꼭대기마다 부엉이들이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눈앞은 점점 흐려온다. 안개 낀 숲을 그 속에 빛나는 부엉이의 눈알들. 치사한 부엉이들아, 나는 너희들을 경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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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뜨인다. 천장이 누르듯 내려온다. 김과 싸운 일이 꿈속처럼 떠오른다. 고개를 돌려 방 안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방문은 휑하니 열려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이따은 방에서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다만 온 배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소리가 하나로 녹아 아득한 웅성임처럼 들렸다. 아마 방문을 여닫는 소리, 다락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밧줄이 갑판에 끌리는 소리, 짧은 구령, 키친에서 그릇을 달그닥거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한데 얽힌 소리일 테지만 정작 한데 얼려서 웅웅대는 그 소리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소리는 아니었다. 이름 없는 울림이었다. 이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래 듣고 있자니 그 울림은 자꾸 부풀어갔다. 구르는 눈덩이처럼 가까운 소리를 제 몸에 붙이면서 커간다. 그 커다란 덩어리에 자기 자신을 얹으려 해보았다. 그러나 야릇한 일이었다. 여느 것은 다 걷어모으면서 홀로 이명준이란 알맹이만은 자꾸 튕겨버리는 것이었다. 길을 쓰면서 매달렸다. 마찬가지였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자기 혼자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여태까지는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어떤 때는 여자와, 어떤 때는 꿈과 또는 타고르호와 같이 있었다. 살아있음을 다짐해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늘 있었다. 여름 햇볕에 숨숨이 익어가는 들판의 조약돌인 적이 있었다. 끈질 기다느니 차라리 치사할 만큼 거듭 안아보고 쓸어본 사람의 따뜻한 몸이기도 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배였다. 동지들이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호주머니를 들추어 담뱃갑을 찾아서 한 겹이 뽑았다. 담배는 가운데가 뚝 꺾여 있었다. 또 한 대를 꺼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아까 씨름하는 바람에 부러진 모양이었다. 부러진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그어댔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가 잠시 그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재떨이에 꽁초를 던지고 드러누웠다. 앞뒤를 다시 더듬어 보았다. 상륙하겠다는 생각, 안다. 지루한 포로살이 끝에 처음 바깥에 나선 것이었다. 방에 들어서려던 참에 들려오던 김의 말. 여자 구경 한 번 못한 게 얼마야? 정말이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여자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는 건지 명주는 본 적이 없다. 스산한 수용소 살이에서 명주는 섹스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포로 살이를 하면서 명주는 섹스의 벗은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살이 아니었다. 빛이 아니었다. 모양이 아니었다. 따뜻함이 아니었다. 매끄러움과 뿌듯함도 아니었다. 가파른 몸부림은 더구나 아니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면 새고 빠져나가는 어떤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아니면 짐작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이었다. 수용소에서 가장 즐기는 얘기거리도 섹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데가 아니면 못 들을 끔찍한 얘기도 많았다. 서부 전선에서 싸운 어떤 포로의 이야기, 여름이었다 한다. 그 병사는 산허리를 타고 넘다가 풀숲에 넘어진 죽음을 보았다. 여자였다. 전투원, 비전투원 할 것 없이 싸움터에서 죽음을 본 것이야 얘기도 안 되지만 얘기는 그 죽음의 모양이었다. 그녀의 사타구니에 생나무가 꽂혔더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한 병사는 미군이 한 짓이 분명하다고 했다. 얼마 전에 거기를 미군 부대가 지나간 후였으니 틀림없다고 했다. 어느 편, 누구의 짓인지 그건 알 수 없다. 다만 참말이기는 그 짓을 한 어떤 손이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덜 더함은 있을망정 더럽혀지지 않은 손은 없을 터였다. 어머니와 누나와 애인의 맑은 눈길을 의젓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손이 있거든. 어디 좀 보자. 그리고 그 어머니, 누나, 애인들의 눈길은 싸움터에서 돌아온 자기 아들과 동생과 애인의 두 손을 옛날같이만 보게 아직도 깨끗할는지 슬프고 더러운 상상. 아무리 더럽고 슬퍼도 그것은 정말일 게다. 명주는 그 병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돌이켜 보았었다. 자기는 무엇이던고 고문자, 강간자, 그러나 난 자발적인 미수자라. 닥쳐라. 너는 그쪽이 나은 걸 짐작하고 한 짓이 아니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앞뒤를 잴 겨를이 없었다. 나의 악한 북받침이 정말이었던 것처럼 그녀를 놓아준 것도 정말이었다. 그렇다면 어느 여름날 산허리 숲을 속에서 사타구니에 나뭇가지를 자라나게 해야 했던 여자는 어디서 가품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일을 셈에 넣더라도 섹스에 대한 그의 짐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사람과 짐승이 섞이는 광장. 그러나 거기에도 사람은 짐승일 수는 없다. 그 여름 숲으로의 풍류객은 다시는 그의 베티를 또는 순이를 그전처럼 깨끗한 손으로 보듬을 수는 없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힐 거다. 그렇다면 그는 짐승이 아니다. 그것이 그의 죄를 덜지도 더하지도 않지만 거제도 바닷가를 때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수용소는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목까지 들이밀고 편히 눈을 뜬 슬리핑백 속에 되돌아오는 우상도 역시 이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드나든다는 갈보들 얘기는 세상일 같았다. 사람 모양을 한 살을 하나 떼서 어떻게 될 외로움이 아니다. 스스로 몸을 얼고 오던 그리운 사람들의 사무치는 마음이 그리웠다. 마음이 몸이었다. 그는 꿈속의 윤혜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윤혜, 난 사랑했어. 방법이야. 아무리 서툴렀을 망정 난 사랑했기 때문에 윤혜를 버리고 도망한 거야. 나는 너를 능욕하려 했을 망정 어느 병사처럼 길가의 여자에게 꼿꼿이 익힘을 한 적은 없어.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덮치는 자식들만이 짐승이야. 그들은 아무 핑계도 댈 수 없으니까. 김의 마지막 말을 귓가에 담았을 때 명준을 메스껍게 한 것은 그 짐승이다. 30마리의 짐승이 풍기는 울컥한 냄새다. 그래서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김의 목을 쥐었다. 주인공인 이명준과 그다음에 김의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명준이 김의 목줄기를 잡고 위에서 올라타고 이제 그 막 짓누르고 있으면서 조금만 더 죄면 끝장날 것 같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그때 명준의 시야에서 퍼뜩 들어온 것이 있었다. 이럽니다. 시야에서 번뜩 들어왔는데 이 소설을 자세히 보면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떤 눈이 얼굴 없는 눈이 명준을 이렇게 지켜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었다. 또 얼굴 없는 그 눈이 명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둘러쓴 사람들 저 너머로 부르짖문 난간에 휙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왜 그런지 순간 그의 팔에서 맥이 풀리며 자기의 몸이 돌면서 배 위에서 다른 몸의 무게를 느낀다. 김은 명준의 배를 타고 앉아서 두 손으로 목을 재어온다. 이제 이러는 사이에 거꾸로 이제 명준이 밑에 깔리고 이제 김이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또 목을 재우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명준의 목을 저을 때에 주위가 흐릿해지고 둘러선 사람들의 다리가 숲풀처럼 숱하다. 이 부분도 재밌죠. 그렇게 해서 둘러서 사람들이 이제 안 말리는 거예요. 재밌다든지 안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나무 꼭대기마다 부엉이들이 앉아서 숲풀처럼 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부엉이들이 앉아서 그 부엉이들이 그 눈알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치사한 부엉이들아, 나는 너희를 경멸한다, 경멸한다, 경멸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겠죠. 지나왔는데 간신히 눈이 떠입니다. 눈이 떠있는데 마치 꿈속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고 들리는 거는 소리 정도에 들리고 몸이라는 거는 축 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신을 해버렸죠. 이렇게 목을 졸아오는 바람에 실신을 해놨다가 이제 다시 의식을 되찾고 보니까 온통 주변에는 웅웅웅 하는 소리들이 어울려져 있었지 어떤 것도 없고 아무도 인기척은 없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기 혼자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이명준은 다 이제 껍데기가 벗겨져 버리고 이명준은 알맹이만 달랑 남았는데 그 알맹이가 달랑 날라는 순간에 자기는 혼자라는 생각에 소름 끼쳤다. 이제 여기도 상당히 실존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혼자 또는 고독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가장 자기다울 경우에는 쓸데없는 껍데기들, 옷을 입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벗어 던지라고 그러거든요.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겨우 살아나서 지금 소리를 듣고 있고 이러는데 봤더니 나 혼자더라는 거다. 그런데 나 혼자라는 거는 이 이명준이라는 알맹이만은 자꾸 튕겨져 나오고 다 없어졌더라는 거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혼자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여태까지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또 살아있음을 다짐해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름 햇빛이 숨숨이 익어가는 들판에 조약돌인 적도 있었다. 끈질기다니 차라리 치사할 만큼 거듭 안아보고 서러본 사람의 따뜻한 몸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겨우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대 피울러 보니까 담배개비들은 다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 몸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하나 해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난 게 김의 생각입니다. 김이 여자 구경 못한 게 벌써 얼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김의 말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용소 있을 때에 뭐 여자가 날락한다든지 그런 소문들은 들었는데 자기 눈으로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 수용소에 있으면 주된 얘기 가운데에 관심을 끌고 했던 얘기가 역시나 섹스 얘기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서부전선 숲풀 속에서 그 죽음을 보았다는 건 시체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체의 사타구니에는 생나무가 꽂혀져 있더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앞부분에 미군이 지나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군이 한 짓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용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좀 보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나, 애인들의 눈길은 사움터에서 돌아온 자기 아들과 동생과 애인의 두 손을 옛날같이 보게 아직도 깨끗할는지 슬프고 더러운 상상. 아무리 더럽고 슬퍼도 그것은 정말일 게다. 영감 전쟁이 가져다 준 비극 중에 하나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고문자, 강간자 또 뭐 등등 이런 살인 미수자, 뭐 자발적 살인 미수 쭉 나열합니다. 사타구니에다가 그 같은 나무를 꽂는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 사람과 짐승이 섞이는 광장. 이제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섞이는 광장이 바로 그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이명준은 항상 광장과 밀실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요약해 나가는, 정리해 나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사람과 짐승이 하는 광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또 윤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몸이 얼거오던 그리운 사람들이 사무치는 마음이 그리웠다. 그렇죠. 이렇게 외롭게 혼자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저서생 문턱까지 갔다 온 이 형편에서 이제 생각나는 게 윤회입니다. 윤회. 난 사랑했어. 방법이 아무리 서툴렀지만 난 사랑했기 때문에 윤회를 도망치고 버린 거야. 이 부분도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윤회. 난 너를 사랑했어. 충분히 사랑했겠죠.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20살 후반부에 만나게 된 윤회가 어떤 사람인가는 앞부분 잘 봐왔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쉐렌 킬케골이라고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19살이나 어린 레기네 올센이라는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둘이 다 무척이나 사랑해서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게 남아져 있거든요. 그 편지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결국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때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킬케골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레기나 올센을 결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킬케골의 그 생애 가운데에 실제 그러고 난 뒤에 킬케골은 이제 너무 가난에 쪼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객사를 하죠.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고 나중에 레기나 올센도 평생 혼자 살다가 죽었을 때에 킬케골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어쨌든 그런 애틋한 사랑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 얘기를 여기다가 윤회에게 갖다 댑니다. 윤회, 난 늘 사랑했어. 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늘 버릴 수밖에 없었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외관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실존주의에서 제가 네 번째 얘기하는 불합리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 불합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들 가운데에 서부전선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 그야말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얘기가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윤회를 사랑했던 순수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생각들이 마구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이 생각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매우 실존주의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이. 왠가하면은 가장 본질적인 거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자꾸 벗어버려 보거든요. 자꾸 벗어버려 봤을 때에 사람이 한다는 사랑이라는 거를 껍데기를 자꾸 벗어봤을 때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부분, 짐승하고 같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같이 사랑이 뭔가라는 부분을 그냥 사랑 얘기가 왜 지금 여기 나오나라고 하는데 실존주의 방식으로 사유하는 방식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사유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가장 저 바닥에 가보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그게 그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김의 마지막 말을 귓가에 담았을 때 명준을 메스껍게 한 것은 짐승이다. 30마리의 짐승이 풍기는 울컥한 냄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방에 다 달라붙어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그 30마리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김의 목을 죄었다. 그제야 명주는 저쪽을 녹초를 만들려던 참에 나타난 그 헛것 생각이 났다. 왜 그 환각이 그런 다급한 참에 보였을까? 뻔히 환각인 줄 알면서도 막을 길이 없다. 그 환각은 밖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나타날 때에는 이명준의 속에는 그 환각을 틀림없이 진짜로 믿는 또 하나의 마음이 맞받아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것이 환각인 줄을 뻔히 안다는 것을 그 마음도 알고 있다. 이런 묘한 움직임이 헛것이 보일 때마다 마음 속에서 헛갈린다. 쑤시는 듯한 두통을 느끼며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벌떡 일어났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흠칫 놀랐다. 그것은 그를 뒤따르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그림자의 목소리라는 환각이 드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 거라고 마주서야 할 일을 이참까지 이리저리 비켜오다가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느낌이다. 그 느낌은 아주 가까웠다. 그런 탓으로 풀이할 틈이 없다. 두통도 그 증세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여전히 숨은 채 이번에는 목소리만 들려온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하다. 그제서야 비로소 전기가 나간 캄캄한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 발끝으로 더듬어 문 쪽으로 걸어간다. 복도가 끝나고 가판으로 나가는 문 앞에 이르니 무장한 뱃사람이 지키고 서 있다. 누구냐? 물음에 답하는 대신 그는 내쳐 걸음을 옮겨 뱃사람 앞에서 멈춘다. 오, 미스터 리! 낯익은 뱃사람이었다. 웬일이오? 참 미스터 리는 뻗은 다음이니까 모르겠군. 친구들이 선장실로 몰려가서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오. 착륙시키라고.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라고. 덕분에 늙은 놈이 이 모양으로 창피한 꼴 아니오? 그는 어깨를 추스리며 세운 총대로 가판을 쿵 띄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는 앞뒤를 알았다. 그래, 지금 다들 어디 있소? 식당에 임시 감금 있죠. 선장은 폭동행위라고 노발대발이요. 선장은 거기 있죠. 명주는 가판으로 나서려던 걸음을 도로 복도 안으로 돌렸다. 석방자들이 쓰는 식당은 복도 끝에 있었다. 명주는 걸어가면서 뒤에 대고 한마디 했다. 아무튼 미안하오. 머립시어. 계속 근무하겠음. 밭으로 총을 하는 것이라라. 철컥 쿵 하고 총을 들었다 놓는 소리가 난다. 선장은 굽히지 않았다. 마카오로 닻을 올릴 때까지 식당 밖 나들이를 못한다는 명령을 끝내 되물리지 않는다. 무라지도 씨가만 연방 씹을 뿐 말이 없다. 석방자들은 선장과 무라지 그리고 명준을 노려보면서 한쪽에 몰려있다. 내일 오후에 떠난다니까. 약 20시간 할 수 없는 일이다. 배에서는 누구에게든 그래야 되겠다고 보면 선장은 경찰권을 쓸 수 있다. 게다가 더 무엇하고 빌붙고 싶은 마음도 안 난다. 보람없는 일을 해서 못하려도 싶고 무엇보다 고단했다. 그래서 제대로 하면 의당 남았어야 할 일이었으나 선장과 무라지가 식당을 나설 때 따라 나왔다. 그러는 편이 어울렸다. 선장은 아무 말 않는다. 들어서 앞뒤를 알고 있겠지. 간판에 나서서 선장실에 이를 때까지 세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선장의 넓은 어깨를 뒤에서 바라보며 그는 두 사람을 따라간다. 명주는 선장실에 들어서다 말고 캡틴,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했다. 자기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던 선장은 돌아보면서 끄덕인다. 명주는 층계를 밟았다. 거의 갑판에 내려 설 즈음해서다. 미스터 리, 무라지가 한 손에 시가를 빼들고 따라온다. 명주는 남은 계단을 마저 밟고 내려 갑판을 디디고 돌아선다. 계단을 내려오는 무라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무라지는 멈춰서면서 고개를 저었다. 미스터 리, 착륙하고 싶은가? 명주는 잠시 어리둥절한다. 곧 말뜻을 안다. 그는 무라지의 손을 꼭 쥐었다 놓으면서 웃는다. 미안합니다만 정말 전 착륙하고 싶지 않습니다. 캘커타에서 한 잔 사십시오. 그땐 돌아서서 뒷가판으로 걸어간다. 난간에 기대어 홍콩을 건너다 본다. 이젠 아주 밤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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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눈길이 닿는 데까지 찬란한 불빛이다. 하늘의 별빛보다 더 곱다. 동네 사람의 불빛은 더 간드러진다. 국방자들이 한때 앞뒤를 잊어버린 것도 그럴만하다. 상륙하고 싶으냐고? 아니, 정말인가 이명준? 정말이다. 동료들의 의리,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좋다.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틀리다. 한 걸음 다가서는 누군가의 기척에 온 신경이 기울이고 있다. 아까 어둠 속에서 그 인물은 말까지 했었다. 명준이 타고르호를 탔을 때 그 인물도 같이 탔음이 분명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알고 싶다. 쓸데없는 환각에서 도망치듯 다시 시가지 쪽으로 눈을 돌린다. 큰 털을 꽉 메운 수없이 많은 불빛으로 이글거리는 항구 도시의 밤 경치는 어쨌든 그만한 힘을 보는 듯하다. 이와 닮은 광경을 떠올린다. 여기서 훨씬 북으로 간 곳. 이 항구가 달린 땅덩어리의 북쪽 변두리. 월북한 후에 찾아가게 된 만주의 어느 벌판에서 겪은 저녁 노을. 창에 불이 붙었다. 만주 특유의 저녁 노을은 갑자기 온 누리가 우람한 불바다에 잠겼는가 싶게 숨 막혔다. 명주는 내일 아침
바로 보낼 글을 쓰고 앉았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만년필을 놓고 창으로 다가섰다. 하늘 땅이 불바다였다. 서쪽에 몰려있는 구름은 크나큰 굼누렁 유리 덩어리였다. 조선인 코로즈 사무실에 이르는 길가에 늘어선 포플러는 거꾸로 꽂아놓은 훨훨 타는 빗자루였다. 그것은 정말 훨훨 타고 있는 듯이 보였다. 금방 불티가 사방으로 튈 듯이 보였다. 길바닥에서 번쩍이는 것은 돌멩이일 거다. 눈이 닿는 데까지 허하게 펼쳐진 옥수수밭도 불바다였다. 공기마저 타고 있었다. 불의 잔치 가슴을 내려다 보았다. 불 곁에 선 때처럼 붉은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붉은 울럭임 속에 모두 취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 않기는 명준의 신장뿐이었다. 그 신장은 두근거림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남녘에 있던 시절 어느 들판 창창한 햇볕 아래서 당한 그 신내림도 벌써 그의 목시기를 그친 지 오래다. 그의 심장은 시들어 빠진 배추 잎사귀처럼 금방 파서질 듯 메마르고 푸름을 잃어버린 잿빛 누더기였다. 심장이 들어앉아야 할 자리에 그는 잿빛 누더기를 담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있었다. 그 누더기는 회색 말고는 어떤 빛도 내지 않았다. 한 해 두근거리며 보낸 끝에 한숨을 쉬며 주저앉은 한 해 그날 인천 부두에서 이북으로 다니는 밀수선을 터주던 선술집 주인을 그는 수태고지의 천사로 알았다. 이북으로 간다. 그 생각은 난데없는 빛이었다. 윤회더러 같이 가잘 수는 없었다. 윤회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욕정한 자리에서 그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 분지, 아직도 낮 동안에 받아들인 열기가 후끈한 모래밭에서 그녀는 4월달 들판의 뱀처럼 꿈틀거리며 명준의 팔을 깨물었다. 그녀의 가는 팔은 끈질기게 그의 목에서 풀릴 줄 몰랐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면 명준과 그녀의 머리는 모래에 버무려져서 수세미같이 되게 마련이었다. 호주머니를 뒤집으면 부스스 모래가 떨어졌다. 구두를 벗어 거꾸로 흔들면 거기서도 모래가 흘렀다. 그런가 하면 이튿날 그녀는 죽어라 하고 버티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의 입술을 물리쳤을 때처럼 그녀는 한사코 명준의 가슴을 밀어냈다. 두 허벅다리를 굳세게 꼬고 그 위를 두 팔로 감싸는 그녀에게서 명준은 흠칫 물러서면서 윤혜라는 사람 대신에 뜻이 통하지 않는 억센 한 마리 짐승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일그러진 입술과 그의 팔에 박혀오는 손톱의 아픔을 떠올리며 사람 하나를 차지했다는 믿음 속에 취한 하룻밤을 지낸 다음 그 마찬가지 자리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뚜렷한 버팀은 그를 부렁 속으로 거꾸로 쳐넣었다. 그 전날 밤 그는 내기를 하기로 했다. 내일 그녀가 밀어내지 않으면 북에 같이 가자고 빌어보리라고. 이튿날 그녀는 또 그의 밖에 있었다. 50킬로 남짓한 그녀 자신의 뼈와 살로 이루어진 한 마리 이름 모를 짐승이었다. 그것은 여자란 이름의 사람이 아니라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짐승이었다. 윤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다른 한 마리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 그게 저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진 돌뿌리였어. 그 어리석고 치사한 자존심 때문에 행복을 죽여버린 거야. 이러지 말아줘. 난 윤혜가 불탈 때만 행복할 수 있어. 윤혜 가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버려. 그 터부의 벽을. 그 벽을 뛰어넘는 남녀만이 참다운 인간의 뜰을 거닐 수 있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야. 여자는 파산했을 때를 예비해서 잔돈푼을 몰래 저금하는 거야. 그따위 부스럭지 돈이 미래를 보장할 것 같아? 버리고 알몸으로 날 믿어줘. 윤혜가 날 믿으면 나는 변신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하겠어. 날 구해줘. 제가 뭔데요? 분명히 그녀와 나란히 서 있다고 생각한 광장에서 어느덧 그는 외톨박이었다. 발끝에 닿은 그림자는 더욱 초라했다. 그녀의 저항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이면 그녀의 허벅다리는 그의 허리를 재며 떨었으니까 그의 말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골짜기에 그녀는 뿌리를 가진 듯했다. 한번 명준의 밝은 말의 햇빛 밑에서 빛나는 웃음을 지었는가 하면 벌써 손 댈 수 없는 그녀의 밀실로 도망치고 마는 것이었다. 명준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터부의 벽이었을까? 그런 일반적인 성질이라면
또 좋았다. 싫어요. 그녀는 내뱉듯 이러는 것이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녀는 제가 누군지 모른다. 그녀는 제 이름을 모르는 짐승이다. 그러면서 명준이 편해서 가르쳐 줄라 치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이름은 그게 아니라는 거다. 무슨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미신. 몇만 년 내려 쌓여온 그녀의 세포 속 허브의 비갯살. 그걸 드러내면 그녀는 지금의 윤회가 아닐 테고 그대로 지니고 보면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원시숲 불에서 퍼붓던 소나기 속에서 아담의 가슴으로 기어들던 스스럼 없는 몸짓에서부터 샹들리에 아래 거짓말 투성이 제담에 이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녀들 자신의 몸에 깔린 거짓의 비갯살, 가을벌레처럼 짧은 한 철밖에 못 사는 개인이 속의 그 육중한 땅 두께를 파헤치고 삶이 알아보기 쉽던 때 사람의 화석을 찾아내기는 제 목만 해도 벅찬 일이었다. 사람은 저마다 혼자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그 화석을 보면 그녀는 믿을까? 아니다. 그건 자기 선조가 아니었다고 우길 테지. 자,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명준이 이제 그 몸싸움에서 마침내 녹초가 되어졌던 그때에 왜 하필 그런 그 헛것이 나타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헛것. 그 환각이 왜 나타났을까? 그전에도 환각이 있었고 뻔한 환각인 줄 알면서도 정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묘한 움직임이 헛것이 보일 때마다 마음속으로 헛갈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흠칫 놀랐다. 그를 뒤따르고 있는 알 수 없는 그림자의 목소리는 환각이 되는 것이다. 명준이 이 끊임없이 명준을 뒤따라 다니는 어떤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환각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환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환각은 뭘까? 처음에는 뭘로 나왔나요? 갈매기로 나와 있던 이미 폭격으로 죽었던 은혜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갈매기로 되어서 이 배를 타고 온다고 봤습니다. 이같이 갈매기로서의 쭉 따라오는 갈매기가 하나 있다면은 또 하나가 명준을 끊임없이 따라오는 이 눈이 있습니다. 얼굴 없는 눈. 이 얼굴 없는 눈이 그때그때마다 환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명준은 자기가 있던 자리가 깜깜한 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끝으로 더듬어 문 쪽으로 걸어간다. 복도가 끝나고 가판이 나가는 문에 이르니 무장한 뱃사람이 서 있었다. 누구냐? 물음에 답하는 대신에 그는 내처 걸음을 옮겨 뱃사람 앞에 멈춰 선다. 미스터 리. 그런 때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무장한 채로 그렇게 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웬거하면은 선장실에서 그같이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을 전부 다 식당에다가 가다 놓고 있습니다. 가다 놓고 선장은 지금 폭동행위라고 노발대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인데 가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선장이 있는 쪽으로 가봅니다. 갔더니만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당 바깥을 못 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바깥을 못 나가도록 여기에서 그 감금시켜 놓고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을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선장이 땅 바깥쪽에 청계 쪽에서 이제 내려오면 미스터 리 하면 선장이 이제 시가를 한 대 빼물고 선장이 먼저 얘기해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먼저 이명준은 그 얘기부터 합니다. 미스터 리도 상륙하고 싶은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미안합니다. 전 상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캘커타에서 한잔 사시오. 왜냐하면 최종 목적자가 이제 캘커타로 가는 거거든요. 상륙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라도 하나 좀 이렇게 상륙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야죠. 그래야 지도자답게 되겠죠. 그렇게 상륙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상륙하고 싶냐고. 정말인가 이명준? 정말이다. 동료들의 열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좋다.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틀리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는 누군가의 기척에 온 신경을 기울이겠다. 아까 그 어둠 속에서 그 인물은 말까지 했어. 명준이 타고로를 탔을 때
그 인물도 같이 탔음에 분명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알고 싶다. 쓸데없는 환각에서 도망치듯 다시 시가지 쪽으로 눈을 돌린다. 또 그 환각으로 봤던 그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환각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괴로우니까 쓸데없는 환각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에서 배에서 있은 일이니까 배에서 보이는 그 시가지 쪽으로 눈을 돌린다 합니다. 큰 틀을 꽉 메운 수없이 많은 불빛으로 이글거리는 항구 도시의 밤 경치는 어쨌든 그만한 힘을 보는 듯하다. 이와 닮은 광경을 떠올린다. 여기서 훨씬 북쪽으로 간 곳. 이 항구가 달린 땅덩어리의 북쪽 변두리 월벽헌 후에 찾아가게 된 만주의 어느 벌판에서 겪은 저녁 노을. 만주를 다니면서 했던 그 저녁 노을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길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런저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생각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인천 부둣가에서 그 북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그 선술집 주인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으로 다니는 밀수선을 터주던 그 선술집 주인을 그는 수태고지의 천사로 알았다. 영감의 남한에서의 더 이상 어떤 뭐를 못 찾고 그나마 의지했던 윤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찾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북으로 간다. 이북으로 간다. 그 생각은 난데없는 빛이었다. 윤회 떠러 가자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윤회 떠러 가자고 할 수는 없죠. 영감은 윤회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또 이제 윤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한편으로는 참 그 사랑하는 어떤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회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에 윤회라는 아이는 그렇게 명주님께 딱 와닿지 못한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이 가장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성관계할 때 그때 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자리에서 그 성관계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회와 서로 성관계하고 그는 한사코 명준의 가슴을 밀어냈다. 두 허벅다리를 굳게 꼬고 그 위를 두 팔로 감싸는 그녀에게서 명준은 흠칫 물러서면서 윤회라는 사람 대신 뜻이 통하지 않는 한 억센 한 마리의 짐승을 보는 것이다. 이제 윤회와의 이렇게 관계를 할 때마다 윤회는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다가 몸을 허락해주곤 하는 어떤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일그러진 입술과 그의 팔에 박혀오는 손톱의 아픔을 떠올리며 사람 하나를 차지했다는 믿음 속에 취한 하룻밤을 지낸 다음 그 마찬가지 자리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뚜렷한 버팀은 그를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렇죠. 윤회도 좀 앵간하면 이 정도쯤 되면은 진정으로 받아줘야 하는데 늘 이런 것들이 이제 윤회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내일 그녀가 밀어내지 않으면 이제 정한 겁니다. 내일 다시 두 사람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녀가 자신을 받아주게 되면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신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북으로 가자고 말려봐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회는 그저 여자라는 짐승에 불과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밀쳐내더라는 거죠. 윤회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다른 한 마리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뭔 체면이 필요해? 그렇게 하면서 윤회하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을 되게 됩니다. 그 어리석고 치사한 자존심 때문에 행복을 죽여버린다는 거야. 이러지 말아줘. 하면서 윤회에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간곡히 부탁합니다. 윤회께. 그 마음속에 있는 벽을 좀 허물어 주면 안 될까? 마음속에 그 벽을 뛰어넘는 그런 참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안 될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가 참 가슴 짠해집니다. 그따위 부스럭지 돈이 미래를 보장할 것 같아? 윤회는 워낙 자본주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버리고 알몸으로 나를 믿어줘. 윤회가 날 믿으면 나는 변신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날 구해줘. 이제 윤회께 달라붙어서 날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때의 윤회가 제가 뭔데요? 라는 얘기에서 또 한번 스스로가 명주는 내가 외톨박이었구나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은 말의 햇빛 밑에서 빛이 나는 웃음을 짓는가 하면, 윤회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면 한쪽은 그같이 밝은 말에 햇빛 밑에 빛나는 웃음을 짓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손댈 수 없는 그녀의 밀실로 도망쳐 버리는 그런 게 윤회더라는 겁니다. 싫어요. 그녀는 내벗듯이 이런 것이다. 정말 싫은가라는 게 이제 그렇게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명준편에서 가르쳐 주려는 자기 이름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윤회를 이렇게 봅니다. 윤회는 무슨 힘으로도 까물킬 수 없는, 무슨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미신에 있는 사람이 윤회가 아닌가. 몇만 년 내려 사여온 그녀의 세포 속에, 그녀의 터부의 비계살 속에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녀는 지금 윤회가 아니겠는가.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원시 숲풀 속에서 퍼붓던 소나기 속에서 아담의 가슴으로 기어오르던 스스럼 없는 몸짓에서부터 산들리 아래 거짓말투성이의 재담에 이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녀들 자신의 몸에 깔린 거짓의 비계살, 가을벌레처럼 짧은 한철밖에 못 사는 개인이 땅의 두께를 파헤치고 삶이 알아보기 쉽던 때의 사람의 화석을 찾아내기는 제 목만도 못해도 벅찬 일이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긴 문장에다가 어수선하게 보여지는데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윤회가 그렇게 명준을 거부하고 싫어요 라는 얘기를 해나는 그거는 쭉 오랫동안에 아담 이후로 쭉 내려온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그녀께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이제는 와가지고 산들리의 불빛 밑에서 뭐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사실은 봤을 때에 인간의 그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은 그저 잘 것 없는 일이다. 가을벌레처럼 한철밖에 못 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요 부분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그냥 쭉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인간 본래에 가졌던 거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주는 매우 애석하게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명주는 가장 인간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명준과 그다음 실존이죠. 이게 이런 경우를 실존이라 합니다. 가장 실존적인 인간 이명준과 가장 실존적인 인간 전윤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 두 사람이 딱 이렇게 실존적인 교감, 실존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 실존적 교제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실존 철학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가식이 들끓고 뭐랄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 속에서 실존 철학에서는 실존적 교제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가장 인간적일 수 있는 부분은 이것저것 다 내팽개쳐 버리고 다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가장 순수한 게 뭐냐, 또 가장 순수한 요 사람이 뭔가, 이 순수한 사람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교제를 실존적 교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명주는 여기서 실존적 교제라는 어려운 철학적 용어를 쓰질 않고 영예와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영예가 자기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찌득찌 끼어 입은 옷에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이명주는 여기에서 뭐 파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면 그녀는 믿을까? 아니다. 그건 자기 선조가 아니었다고 우길 테지. 뭐 이러면서 마치 그 쓰러요라는 어떤 것이 윤회가 가지고 있는 화석처럼 되어져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만큼 이렇게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존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이 소설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가장 깊이 읽을 수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매번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얘기하더라도 이 소설을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소설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상의 사람이라며요. 네, 맞아요. 맞는데 소설이 단순히 이데올로기 문제를 남북한 이데올로기가 누가 맞느냐라는 그런 단편적인 것만 얘기하는 자리가 소설이 아니거든요. 소설은 좋은 소설일수록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려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실존주의 철학적인 방식으로 가장 인간적인 방식에서 깊은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냥 남쪽이 좋아 북쪽이 좋아 하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남북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서 가장 깊숙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자꾸만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인제 들고 나와서 이 남북한에 갈라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실마리를 스스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 찾으면서 결국은 바다에서 그 넓은 광장인 바다, 그 바다로 명주는 뛰어드는 걸로 끝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 명주는 실패한 이상가지요. 꿈꾸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그 꿈이 실패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거 이렇게 읽는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하면은 이러는 생각의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근육을 든든히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보자라는 것이 저는 이 수업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또 기대 가지시고 함께 와보십시오. 이 소설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현대소설로서 이맛한 걸작이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로도 번역됐고 다른 외국어로도 번역이 많이 될 정도로 그렇게 대표적인 한국 현대소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니까 우리가 한번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